정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우리만의 비밀 보고 싶어요, 정민 씨. 아내 정민의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내용이 보였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뜨거웠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죠. 그 순간 주마등처럼 스치는 와이프의 화려한 등산복과 진한 향수 냄새, 새벽에 울리는 휴대폰,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웃음. 의심은 확신이 됐고 저는 아내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쫓다 산이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은 제 완벽한 삶을 산산조각 냈어요.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던, 그저 죽고만 싶었던 그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9시 정각입니다. 저는 검은색 만년필을 꺼내 들고 새하얀 원고지 위에 제목을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선생 오경석의 삶을 쓰다. 만년필 촉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을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40년입니다. 제가 교단에 선 시간이에요.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학부모들에게 존경받고 동료 교사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시간이었죠. 교장실 서재에는 위촉장과 상패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게 제 완벽한 삶을 증명하는 훈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훈장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실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제 자랑스러운 과거는 이렇게 초라한 물건들로 전락해 버렸어요. 저는 그 상패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자서전을 완성하면 다시 빛을 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은퇴가 아니에요. 제 인생을 정리하고 후학들에게 귀감이 될 자서전을 남기는 고귀한 작업의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생 저는 시간 관리의 달인이었어요. 7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8시에 출근하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18시에 퇴근했죠. 정확한 시계처럼 돌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9시부터 10시까지 자서전을 쓰고 나면 나머지 14시간 동안 뭘 하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생각을 정리하는 고독한 작가의 시간이다. 저는 또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그때였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 정민이 싱크대에서 그릇을 씻는 소리였죠. 철컹, 철컹, 찰랑찰랑.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너무 시끄러웠어요. 평생 들어왔을 텐데 오늘따라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청소기 소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위잉, 위잉. 정민이 거실을 청소하는 소리가 마치 제 두개골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죠. 저는 펜을 탁 내려놓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집중해서 일할 때는 조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저는 이제 교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40년간 익숙했던 규칙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정민은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오후 2시쯤 정민이 거실 한쪽에 알록달록한 옷가지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등산복이었어요. 빨간색, 노란색, 하늘색, 형광색 바람막이와 배낭, 등산화까지. 마치 옷가게 진열대 같았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검소하고 절제된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었거든요. 화려한 색깔들이 눈을 찔렀어요. 저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허황된 색깔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정민은 제 시선을 의식했는지 슬쩍 저를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억새 보러 가는데 당신은 산행 싫어하지? 같이 가자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등산은 별로지? 라는 뜻이 숨어 있었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네는 산 꼭대기를 오르고 나는 인생의 정상을 글로 남기지. 제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등산복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민이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았어요.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정민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TV 채널만 돌렸죠. 딸깍, 딸깍. 채널이 바뀔 때마다 화면이 깜빡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식사 시간에는 가족이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서전 구상이 더 중요했거든요. 입안에 밥을 넣고 씹으면서 저는 다음 챕터의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학생들에게 남긴 교훈. 좋은 제목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정민이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죠. 그런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마른 몸, 구부정한 어깨, 힘없는 눈빛. 이게 완벽한 교육자의 모습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잠시 지친 모습일 뿐이에요. 자서전을 완성하면 다시 당당해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골목길을 걷다가 이웃 김 씨를 마주쳤어요. 김 씨는 예전에 학부모였죠. 제가 선생님이었을 때는 저를 보면 90도로 인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경석 씨. 오랜만이에요. 경석 씨라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경석 씨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김 씨는 가볍게 손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권위의 외피가 사라지니 저는 그저 평범한 경석 씨일 뿐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노인일 뿐이에요.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후에는 학교에 잠시 갔습니다. 자서전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런데 젊은 직원이 저를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는 저를 몰랐습니다. 40년간 이 학교에서 일했던 제가 그에게는 그저 낯선 노인일 뿐이었어요. 저는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설명하기가 너무 창피했거든요. 아닙니다. 그냥 둘러보러 왔어요. 저는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제 발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탁, 탁, 탁. 빈 복도에 메아리 치는 발소리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민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생기가 넘쳤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 웃음이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상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원고지를 펼치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각, 사각. 만년필 소리만이 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완벽한 삶을 쓰는 것, 그게 지금 내가 할 일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펜을 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졌어요. 저는 원고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밖에서 정민의 웃음소리가 작게 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자서전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이 멈칫거렸죠. 이유가 뭘까요? 거실에서 들리는 정민의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정민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재 문틈으로 슬쩍 보니 뭔가를 열심히 바르고 있었습니다. 립스틱이었어요. 선명한 붉은색이었죠. 정민은 거울을 보며 입술을 오므렸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민은 평생 화장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 38년 동안 저는 정민이 립스틱 바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저렇게 공들여 화장을 하는 걸까요? 저는 원고지를 덮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자서전 지필이 막혔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정민의 화장대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정민은 제 기척을 느끼고 휙 돌아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정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금지된 영역을 침범한 것처럼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물 좀 마시려고.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는 척하면서 화장대를 훑어봤습니다. 오래된 분첩 사이로 낯선 물건이 보였어요. 고급스러운 금색 뚜껑의 립스틱과 작은 향수병이었죠. 브랜드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프랑스제였어요. 저걸 언제 샀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의 용돈으로는 저런 고가 제품을 살 여유가 없었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을 한 컵 마시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어요.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정민의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띠링. 짧고 날카로운 진동음이었죠.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정민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낮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죠.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새벽 1시예요? 예전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교사로 일할 때 저는 늦은 시간 통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을 방해한다는 이유였죠. 정민도 그 규칙을 지켰습니다. 38년 동안요. 그런데 지금은 왜 저렇게 당당하게 새벽에 통화를 하는 걸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잠든 척했습니다. 정민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 등 뒤에서 정민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민은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어요. 형광 분홍색 아웃도어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또 그 붉은 립스틱을 발랐죠. 표정이 밝았습니다. 생기가 넘쳤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정민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 밝은 표정이 저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내가 과민한 거야. 정민이 외출하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 가는 건가? 정민은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어요. 산에요. 등산 모임 있잖아요. 자네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닌가? 과하게 운동하면 몸이 상할 텐데. 저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외출 횟수를 줄이라고 훈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민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 밥은 당신이 알아서 드세요. 전 괜찮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민은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귓전을 울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의 말투가 너무 낯설었거든요. 38년 결혼 생활 동안 정민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저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고 공손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마치 제가 남편이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서재를 정리하다가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재 서랍 열쇠요. 자서전에 필요한 옛날 자료를 꺼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열쇠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거실, 침실, 부엌. 그러다가 정민의 등산 가방을 발견했죠. 작은 파우치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봤어요. 열쇠가 있었습니다. 제 서재 열쇠였어요. 왜 정민의 파우치에 제 열쇠가 들어있는 걸까요? 저는 파우치를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낯선 향기가 났어요. 달콤하고 무거운 향수 냄새였죠. 정민이 쓰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남자 향수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파우치를 도로 가방에 넣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민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가? 그날 저녁 정민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볼이 발갛게 물들어 있었죠.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정민을 바라봤어요. 정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은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정민은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정민은 국을 저으며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국물이 넘쳤어요. 칙 소리와 함께 가스레인지 위로 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민은 황급히 휴대폰을 싱크대 옆에 내려놓고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정민은 냄비를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잠금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강태호였습니다. 내용이 보였어요. 정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우리만의 비밀. 보고 싶어요, 정민 씨.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뜨거웠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죠. 정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제가 평생 오르려고 애썼던 그 정상. 교장이라는 자리.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는 그걸 비웃는 것 같았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정민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도로 싱크대에 놓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 그냥 시간 보려고. 변명이 너무 허술했습니다. 정민은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식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강태호.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등산 모임 회장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와 정민이 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요? 우리만의 비밀이라니.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어요. 교육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40년간 가르쳐온 윤리와 도덕, 그게 제 집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내의 외도는 제 완벽한 삶에 흠집을 내려는 세상의 음모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등산복 매장에 갔습니다. 난생 처음이었어요. 평생 저는 등산 같은 건 하지 않았거든요. 쓸데없는 취미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민을 따라가야 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가장 무난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으로 주시오.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뭔가 우습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 등산 처음이세요? 편한 걸로 드릴게요. 저는 창피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미행하려고 등산복을 산다는 사실이요. 40년간 교단에서 존경받던 제가 지금은 아내를 쫓아다니는 초라한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탈의실에서 등산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땀을 흘렸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등산복을 샀습니다. 등산화도 샀어요. 배낭도 하나 골랐죠.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왔을 때 저는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완벽한 삶에서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정민은 벌써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광 노란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죠. 배낭을 메고 거울을 보며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어디 가는 건가?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정민은 저를 힐끗 보더니 대답했어요. 말했잖아요. 등산 모임이요. 오늘은 좀 멀리 가요. 어느 산인가? 북한산이요. 점심 먹고 올게요. 정민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감췄죠. 정민은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정민은 대답도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쾅! 그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커튼을 살짝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민이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경쾌한 발걸음이었죠. 차에 올라타더니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5분이었어요. 정민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며칠 전에 산 등산복을 꺼냈죠. 회색 재킷과 검은 바지. 거울을 보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등산화를 신었습니다. 발이 조였어요. 평생 구두만 신었던 발에는 맞지 않았죠. 배낭을 메고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내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교육자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9시 45분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민에게는 자서전 집필을 위한 자료 수집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외부 도서관에 간다고 말했죠. 정민이 믿었을까요? 아마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에 북한산을 입력했습니다. 예상 시간은 45분이었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출발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라 차가 많지 않았어요. 저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정민을 놓치면 안 됐거든요.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10시 40분이었어요.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차장을 돌며 정민의 차를 찾았어요.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정민의 하얀색 차가 주차되어 있었죠. 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정민에게 들키면 안 됐거든요. 배낭을 메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등산로 입구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젊은 부부, 가족, 친구들 모두 밝은 표정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등산로는 가팔랐습니다. 10분쯤 오르자 숨이 찼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죠. 40년간 교단에만 서 있던 몸은 이 가파른 길을 거부했습니다.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등이 흠뻑 젖었습니다. 앞에서 젊은 남자가 가볍게 저를 추월해 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자들이 수다를 떨며 올라왔어요. 저는 그들에게 밀려 비틀거렸습니다. 이 고통도 진실을 찾기 위한 희생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숨이 너무 가빠서 생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한 발, 또 한 발. 저는 억지로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산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산장 카페가 보였어요. 나무로 지은 아담한 건물이었죠. 사람들이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카페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민이 보일까요? 있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정민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죠. 얼굴이 탄탄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강태호였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정민과 강태호는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죠. 두 사람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태호가 농담을 한 것 같았어요. 정민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깔깔거리며 고개를 뒤로 젖히는 모습이었죠. 눈가에 주름이 생기도록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동안 정민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저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조심스럽고 얌전한 미소만 지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저렇게 해맑고 자유로운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소리가 사라졌어요.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 소리만 귓전을 울렸죠. 쿵쾅 쿵쾅. 카페 안에 따뜻한 커피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산의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때렸어요. 저는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속이 뒤틀렸죠. 정민과 강태호는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태호가 정민의 손에 뭔가를 건넸어요. 작은 상자 같았습니다. 정민은 상자를 받아들고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몸을 숨긴 채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발밑에 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을 밟는 바람에 돌이 굴러떨어졌죠. 또르르 소리를 내며 피타를 굴러갔습니다. 강태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켰을까요? 저는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지? 강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살펴봤어요. 강태호는 다시 정민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아내가 저 남자와 저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등산로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하산하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게 환각일까? 내가 잘못 본 걸까?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정민의 그 웃음, 강태호와의 친밀한 분위기, 모두 진짜였습니다. 배낭 속에서 뭔가 묵직한 게 느껴졌습니다. 자서전 원고를 넣어둔 만년필이었어요. 평생 완벽한 삶을 기록하려던 그 만년필. 저는 배낭끈을 꽉 쥐었습니다. 만년필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거든요. 완벽한 교육자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니. 완벽한 삶이라는 게 대체 뭐였을까?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어지러웠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무것도 본 척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거든요. 집에 도착한 건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옷이 불쾌했지만 움직일 힘이 없었죠. 5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재빨리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저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민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 더 확실한 증거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고통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정민을 관찰했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모든 걸 지켜봤죠. 정민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라 신경 쓰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도 정민은 등산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산이었어요. 설악산이라고 했죠. 차로 3시간은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혼자 가는 건가? 저는 일부러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화장을 하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산악회 사람들이랑 같이 가요. 하룻밤 자고 올 거예요. 하룻밤이라고요? 저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게. 정민은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메고 나갔어요. 저는 곧바로 차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등산복, 등산화, 모자, 선글라스. 완벽한 위장이었죠. 저는 정민의 차를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산, 들판, 강.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앞에 가는 정민의 차만 보였죠. 3시간쯤 달렸을까요? 설악산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주말이라 가족 단위 등산객이 많았죠. 저는 정민의 차가 주차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정민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잠시 후 검은색 SUV가 정민 옆에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남자가 내렸어요. 강태호였습니다. 강태호는 정민에게 다가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민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두 사람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등산로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등산로는 지난번보다 더 가팔랐어요. 바위가 많았죠.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정민과 강태호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가끔 멈춰서 경치를 보기도 했어요. 강태호가 정민에게 물을 건네기도 했죠. 정민은 그걸 받아 마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조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2시간쯤 올랐을까요? 드디어 정상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큰 산장이 있었어요. 카페도 있었고 숙박시설도 있었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민과 강태호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 서서 기다렸어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마주보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카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가까이에요. 그리고 벽에 몸을 붙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민 씨, 오늘 정말 예뻐 보여요. 그 재킷 잘 어울려요. 정민이 웃었습니다. 수줍은 웃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도 멋있으세요. 회장님이라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민은 저를 부를 때도 저렇게 부드럽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딱딱하고 형식적이었죠. 강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갈까요? 지리산도 좋고 한라산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라산요? 거긴 멀지 않나요? 멀어도 괜찮죠. 정민 씨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정민이 또 웃었습니다. 이번엔 소리 내어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강태호가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강태호의 큰 손이 정민의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정민은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뒀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제가 쌓아온 완벽한 삶, 교육자로서의 명예,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정민 씨,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정민 씨가 좋아요. 매일 생각나요.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요. 회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집에만 있을 때는 숨만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제가 저를 찾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숨만 쉬고 있었다고? 나랑 있을 때는 살아있지 않았다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강태호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정민에게 건넸죠. 작은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정민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목걸이였습니다. 은색 목걸이였죠. 정민이 감탄했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이런 건 받기 미안한데요. 미안할 거 없어요. 정민 씨는 더 좋은 걸 받아도 돼요. 정민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카페에서 멀어졌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등산로를 내려갔습니다.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죠. 손으로 바위를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까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고통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은퇴한 후로 처음 우는 거였죠.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가족을 책임지고 완벽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야. 잘못한 건 정민이야. 나는 피해자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저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정민은 아직 산장에 있겠죠. 강태호와 함께요. 저는 거실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돌덩이처럼 무거웠죠.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자서전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완벽한 교육자의 삶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제가 얼마나 훌륭한 교사였는지, 얼마나 모범적인 가장이었는지 적혀 있었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모범적인 가장이라고? 내 아내도 못 지킨 주제에? 저는 원고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어요. 이 원고는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민의 방으로 갔습니다. 화장대를 열었어요. 립스틱, 향수, 화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옷장도 열었죠. 알록달록한 등산복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파우치가 있었어요. 저는 파우치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안에 사진이 있었어요. 정민과 강태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둘 다 커플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민 씨와 함께한 최고의 하루. 앞으로도 계속. 태호. 저는 사진을 구겼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사진이 구겨졌어요. 파우치를 더 뒤졌습니다. 호텔 영수증이 나왔어요. 날짜는 2024년 2월 14일이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였죠. 제 생일도 챙기지 않던 정민이 발렌타인데이에 강태호와 호텔에 갔다는 겁니까? 저는 영수증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어요. 저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정민을 추궁할 겁니다. 그리고 이혼할 겁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증거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민과 강태호의 커플 사진, 호텔 영수증까지. 오후 6시였어요. 정민이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38년 결혼 생활을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 들어왔어요. 등산 가방을 메고 있었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표정은 밝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다녀왔어요. 정민이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식탁에 앉은 채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앉아 있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앉아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앉으라니까요.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교단에서 불량 학생을 꾸짖을 때 쓰던 그 목소리였어요. 정민은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와 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를 봤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이 테이블을 움켜잡았죠. 이게 뭐예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정민을 노려봤어요. 보면 모르나? 자네가 한 짓이지. 당신 내 방을 뒤진 거예요? 정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뒤진 게 아니라 확인한 거요. 바람을 피우는지 말이야. 바람이라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정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진을 집어 정민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이 남자는 누구고? 정민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죠. 이건 그냥 산악회 사람들이랑 찍은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라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영수증을 집어들었어요. 그럼 이건 뭐요? 2024년 12월 24일에 강태호라는 남자랑 호텔에 간 것도 오해야? 정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생일도 안 챙기던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자랑 호텔에 간 게 오해라고? 그럼 이 영수증이 가짜야? 당신이 뭘 알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정민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난 38년 동안 당신 그늘에서 살았어요. 당신 밥 챙기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당신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 살았다고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남자를 만난 거야?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이유가 안 되냐고요? 당신은 평생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정민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당신은 교단에 서 있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했죠. 내 꿈도 내 생각도 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가 말하려 했지만 정민이 막았습니다. 태호 씨는 적어도 나를 봐줬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정민 씨는 무슨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어봐 줬다고요. 당신은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요. 정민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내가 정민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정민에게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신 자서전에 나오는 완벽한 아내 역할만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난 이제 나로 살고 싶어요. 정민으로 살고 싶다고요. 정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목이 메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제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정민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요. 바람 피웠어요. 당신이 날 먼저 버렸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버렸다고? 안 버렸어요? 당신은 평생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가정부로 당신 자랑거리로만 봤죠. 그게 버린 거 아니고 뭐예요? 정민의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정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좋아. 그럼 끝냅시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민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혼해.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당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만 알아둬. 뭐라고요? 법정에서 봅시다.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만천하에 밝힐 거니까.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정민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러세요. 어차피 난 이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사진 속 정민의 환한 웃음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혼자 있으니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난 그저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는 증거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책 사유가 명확하네요. 승산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어요. 법적으로 이기는 것, 그게 제가 원하던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고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민이 짐을 싸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저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친구 집에 가요. 소송 끝날 때까지 여기 있기 싫어요. 그래. 하루 빨리 나가.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민은 가방을 들고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요. 며칠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딸 유진이 서 있었어요. 37살인 유진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빠,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오너라.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유진이 안으로 들어와 거실을 둘러봤어요. 텅 빈 집이었죠. 정민이 떠난 뒤로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거든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이혼 소송 준비하신다면서요? 유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 엄마가 잘못했으니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아빠,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최선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내 엄마가 바람을 피웠어. 내가 아니고 이건 명백한 잘못이야. 아빠도 잘못이 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난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 그게 문제예요, 아빠. 아빠는 가족을 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빠 자신을 위한 거였잖아요. 유진의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나는
아빠, 전 결혼 상담사예요. 매일 이런 부부들을 봐요. 한쪽은 헌신했다고 하고 다른 쪽은 무시당했다고 하죠. 아빠도 똑같아요. 유진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38년 동안 아빠의 그늘에서 살았어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기 꿈을 포기하고 살았죠. 아빠는 한 번이라도 엄마에게 물어본 적 있어요?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없잖아요. 아빠는 엄마가 당연히 아빠를 따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감정적 무관심이에요. 이혼의 원인이 되죠. 유진의 말은 논리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가르치던 학생처럼 저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가 바람 피운 게 정당화되냐?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당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는 돼요. 엄마는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저는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소송하시면 아빠는 이길 거예요. 귀책 사유가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아빠는 법적으로 이기고 도덕적으로도 우월한 위치에 서겠죠. 하지만 그게 아빠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유진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들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33살인 현우는 스타트업 CEO답게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아버지, 재산 분할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현우는 식탁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재산 분할? 그게 지금 자식이 이혼하는 부모 앞에서 할 소리냐? 중요하죠. 소송하시면 재산 분할이 복잡해져요. 집, 예금, 연금 다 나눠야 하거든요. 현우는 노트북을 열며 스프레드 시트를 보여줬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협의 이혼을 하시면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절약돼요. 소송은 최소 6개월은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명예야. 내 명예가 중요해. 제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명예요? 소송하면 아버지 이름이 법원 기록에 남아요. 이혼 사유도 다 공개되고요. 그것만큼 불명예가 어딨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해만 커요. 쿨하게 정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사는 게 나아요. 새 삶이라니? 난 65이야. 무슨 새 삶이 있겠니? 그래서 더 협의 이혼이 나은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현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낯설었어요. 이렇게 계산적이고 냉정한 사람으로 키운 게 아닌데요. 현우도 떠났습니다. 저는 또 혼자 남았어요. 자녀들조차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고립감이 밀려왔죠.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사진, 호텔 영수증, 통화 기록,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죠. 그럼 제가 이기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습니다. 판사는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증거와 법리만 봐요. 선생님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건 법정에서 의미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피해자라고 주장해도 배우자가 왜 외도했는지 그 배경을 법정에서 설명하면 판사도 그걸 고려해요. 감정적 무관심, 대화 부재. 이런 것들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제 잘못이란 말입니까? 잘못이 아니라 원인이죠. 법정은 흑백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변호사의 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일주일 후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법원에 갔어요.
복도에서 정민을 마주쳤습니다. 정민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옅게 했죠.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저를 보고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정민의 외도를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죠. 조정위원이 정민에게 물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정민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이 더 화가 났어요. 그럼 왜 외도를 하셨죠? 38년 동안 저는 남편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제 꿈을 가질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사람이 아니라 부속품으로 봤죠. 정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라고. 개소리 그만해. 조정위원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강태호 씨를 만나면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처음 알았죠. 변명하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이 저를 제지했어요. 선생님, 침착하세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법원을 나서며 정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법적으로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난 이미 진짜 자유를 찾은 것 같으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정민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법적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민은 이미 이겼어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저는 무엇을 얻을까요? 법적 판결 하나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걸음이 무거웠어요. 승리가 이렇게 공허한 건지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갔어요.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정민과 정민의 변호사가 있었죠. 재판부가 입장했습니다. 판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원고 측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사진들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정민과 강태호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호텔 영수증도 보였죠.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법정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거든요.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피고 측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판사가 정민의 변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민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는 외도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의 감정적 무관심과 대화 부재에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제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으라는 뜻이었죠. 정민의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는 38년간 원고에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도 자신의 꿈을 가질 자유도 없었죠. 원고는 피고를 동등한 배우자가 아닌 부속품으로 대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정민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정민이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피고는 지난 10년간 일기를 써왔습니다. 그 일기에는 원고와의 대화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기 내용이 낭독됐습니다. 2015년 3월 10일. 오늘도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시한다. 내가 친구 이야기를 하면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자기 학교 이야기만 떠들어댄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인가?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니. 낭독이 계속됐어요.
2018년 7월 22일. 결혼기념일인데 남편은 기억도 못한다. 내가 말하니 그제야 아, 그랬지? 라고만 하고 만다. 난 이 결혼에서 그저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허수아비다.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제가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렸던 게 기억났어요. 그때 정민이 상처받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판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원고, 피고의 일기 내용이 사실입니까?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부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사실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외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화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정민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휴정 시간이 됐어요. 저는 복도로 나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유진과 현우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유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아빠,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협의 이혼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미 시작한 거야. 하지만 아빠, 이러다가 아빠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난 상관없어.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민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정민은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외도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정민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정민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제 자신을 잃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제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산악회에서 강태호 씨를 만났고 그분은 저를 정민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줬어요. 그래서 관계를 맺은 겁니까? 네. 저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처음 알았어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습니까? 아니요. 원고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합니까?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도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혼인 생활 중 피고와의 대화가 부족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피고의 감정적 필요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잘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원고는 교육자로 40년간 일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경청과 소통을 가르쳤을 텐데 정작 배우자에게는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배우자는 당연히 저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대답은 초라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주장을 잘 들었습니다. 판결은 2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에서 정민과 마주쳤습니다. 정민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저도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당신은 나를 보지 않았고 나는 용기 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8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륜과 이혼이 답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끝내야 해요. 서로를 위해서요. 정민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정민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아지는 모습이었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내가 이기면 뭐가 달라지지? 정민은 돌아오지 않을 텐데. 승리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이 제 옆에 앉았어요. 아빠, 이제 그만 놓아줘요. 뭘 놓아주란 말이냐? 엄마를요? 그리고 아빠 자신도요? 유진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이틀 밤을 뒤척였거든요. 오늘 판결이 나오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멜 때 손이 떨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이 보였죠. 지난 2달 동안 5kg이 빠졌습니다. 아침 9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진과 현우가 와 있었습니다. 정민도 보였죠. 정민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정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유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오늘로 끝나는 거니까.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아빠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 온기에 위로받았습니다. 10시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우리도 앉았죠.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오경석과 피고 이정민의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피고의 혼인 중 외도 사실은 명백합니다. 사진, 호텔 영수증, 통화 기록 등 증거가 충분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겼다는 뜻이었어요. 이에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똑! 그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재산 분할은 5대5로 하되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끝이었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법적으로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빈 느낌이었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합니다. 좋은 결과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곧 떠났어요. 정민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민에게 다가갔어요. 끝났네? 제가 말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위자료는 1달 안에 보낼게요. 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 정민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38년이 저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민이 떠난 뒤로 이 정적에 익숙해졌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판결문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혼, 재산 분할, 위자료. 숫자와 법률 용어로 가득한 문서였죠.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나?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현관에 정민의 등산화가 보였습니다. 낡은 등산화 한 켤레였어요. 정민이 두고 간 거였죠. 저는 일어나 등산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정민의 38년이 그 안에 담긴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이 등산화를 신고 자유를 찾으러 갔었죠. 제 완벽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자서전 원고가 담긴 상자가 있었어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완벽한 교육자의 삶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원고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성실함과 헌신으로 교장의 자리에 올랐고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 원고를 덮었습니다. 이 글은 거짓이었어요. 완벽한 삶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교육자였을지 몰라도 한 여자와 한 가정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처절하게 불완전한 가장이자 남편이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어요.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저는 울면서 계속 썼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삶의 기록이 아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혼자 밥을 차렸어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정민이 있었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먹지 않았을 거예요.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5살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자서전을 완성할까요? 아니면 다른 걸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을 거예요. 불완전한 저 자신을 인정하고 살 겁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38년간 정민이 누웠던 자리였죠. 이제는 영원히 빈자리로 남을 겁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내일은 뭘 하지?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계획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게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완벽한 오경석이 아니라 불완전한 오경석으로요. 그게 제가 찾은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천천히요. 저는 그렇게 잠에 들었습니다. 이혼 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났어요. 예전처럼 7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어요. 그냥 눈이 떠질 때까지 잤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유도 반찬도 없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장을 보지 않았거든요. 빵 한 조각을 꺼내 먹었습니다. 딱딱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았죠. 하지만 버릴 게 아까워서 그냥 먹었습니다. 정민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냉장고는 항상 가득했고 아침 식사는 따뜻했죠.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해야 했어요. 모든 걸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한 개뿐이었지만 10분이 걸렸어요. 세제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물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런 일을 정민은 38년간 했구나. 실감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는지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는 새로 쓰기 시작한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지난 2주일 동안 조금씩 썼습니다. 제목은 바꿨어요. 불완전한 남편의 고백이라고요. 펜을 들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뭘 쓸까요? 난생 처음 설거지를 했다. 그릇 하나 씻는데 10분이 걸렸다. 38년간 아내가 해준 일의 무게를 이제야 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어요. 나는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경청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하지만 정작 아내의 말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이 고백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2시간쯤 썼을까요? 손이 아팠어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스했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가볼까?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걷기 시작했어요.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어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 40년간 저는 가르치기만 했어요. 대화는 많이 하지 않았죠. 훈계와 지시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도서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게시판에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고전을 읽는 독서 모임, 회원 모집이라고 써 있었죠.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독서 모임이라. 평생 저는 교과서만 읽었어요. 문학 작품은 가르치기 위해서만 봤죠. 즐기기 위해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저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서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저기 독서 모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다음 주 토요일에 첫 모임이 있어요. 사서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받았어요. 이름, 나이, 연락처. 간단한 정보만 적으면 됐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이름 옆에 전직 교사라고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오경석으로 충분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사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도서관을 나서며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인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봐야 했거든요. 카트를 밀며 매장을 돌았습니다. 뭘 사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민이 항상 알아서 했던 일이었죠. 우유, 빵, 계란, 라면. 간단한 것들만 집었습니다. 반찬은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포기했어요. 계산대에서 줄을 섰습니다. 앞에 있던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말을 걸었어요. 혼자 사세요? 네. 힘드시겠어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러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줌마가 웃었어요. 익숙해지실 거예요. 시간이 약이에요.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제게 공감해 준다는 게 새로웠어요. 집에 돌아와 장 본 걸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우유를 넣고 빵은 찬장에 넣었어요. 정민처럼 깔끔하게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이었어요. 계란도 넣었죠. 맛은 별로였지만 배는 불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독서 모임에 가입했다. 다음 주에 첫 모임이 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아빠. 잘하실 거예요. 유진의 격려가 힘이 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다시 원고를 꺼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어요. 독서 모임에서 읽을 책이었습니다. 변신이라는 소설이었죠.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레고르 잠자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뭔가 와닿았어요. 나도 변했습니다. 완벽한 교육자에서 불완전한 인간으로요. 흉측한 벌레는 아니지만 제 모습이 낯설긴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 테니까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천천히 읽었어요. 밤 11시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계획 없는 하루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요. 내 인생 2막은 지금부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드디어 독서 모임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한 셔츠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죠. 너무 격식 차린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10시 모임이었고 지금이 9시 45분이었거든요. 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변신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다 읽었죠. 메모도 했습니다. 감상을 적어놨어요. 도서관까지는 걸어서 15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너무 일찍 도착하면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10시 정각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2층 세미나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앉으세요. 진행자로 보이는 50대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경석이라고 합니다. 65살이고 최근에 은퇴했습니다. 짧게 말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직 교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정이에요. 60살이고요. 저는 소소한 알바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60살인 민정은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죠. 그럼 시작할까요? 오늘은 카프카의 변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인공이 벌레로 변한 게 사회의 압박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인의 소외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좋은 의견이네요. 다른 분은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 관계가 인상 깊었어요.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자 가족들이 그를 외면하잖아요. 실용적이지 못하면 버려지는 거죠. 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했어요. 진행자가 저를 봤습니다. 경석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레고르가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는데 정작 자신을 잃었다는 게 슬펐습니다. 제 모습 같았어요.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이 저를 쳐다봤어요. 공감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가족 뒷바라지 하다가 제 자신을 잊어버렸죠. 민정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니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해석을 나눴어요. 어떤 사람은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사람은 가족 비판의 시각에서 이야기했죠. 저는 처음으로 정답이 없는 대화를 했습니다. 교사로 살 때는 항상 정답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죠. 모두의 의견이 존중받았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모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어올게요. 모두 수고하셨어요.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민정이 말을 걸었어요. 경석 씨,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카페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민정이 주문했습니다. 저는 민정을 바라봤어요.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민정이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경석 씨, 아까 솔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하시는 말씀이 공감이 돼서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사실 저는 3년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저는 간병하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죠. 그런데 남편은 절 원망하더라고요. 제가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저는 민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2달 전에 이혼했어요. 아, 정말요?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네. 뒤돌아보니 제 잘못이 컸어요. 아내를 사람이 아니라 부속품으로 봤죠. 저는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솔직했어요. 민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오래 걸렸어요. 제 잘못을 받아들이는데요. 지금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자유로워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부럽습니다. 제 말이 진심이었어요. 민정은 이미 자유를 찾았더라고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경석 씨는 뭘 하고 싶으세요? 글을 쓰고 있어요. 처음엔 완벽한 제 인생의 자서전이었는데 그간 많은 일을 겪다 보니 제 실패를 기록하는 자서전이 된 것 같습니다. 5책을 쓰신다니 멋지네요. 실패를 인정하고 기록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민정의 말에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2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시간이 빨리 갔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씨는 너무 격식 차려서 말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노력해 볼게요. 네, 좋아요. 민정이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제 이야기를 듣게 하고 또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렇게 단순한 일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재로 갔습니다. 빈 노트를 꺼냈어요. 오늘부터 일기를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독서 모임에 갔다. 민정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녀도 이혼했고 혼자 살고 있다. 우리는 실패를 공유했다. 그게 위로가 됐다. 편안해 보이는 그녀와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민정과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자유롭고 당당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나의 인생 2막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배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당장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지만 한결 괜찮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가 때로는 더 설레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햇살에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 경석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응원의 메시지가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꽃밭 인생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며칠 전부터 너무 이상합니다. 탐정사무소 문손잡이가 식은 땀으로 미끄러졌습니다. 18년을 함께한 아내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 건 언제부턴가였어요. 새벽마다 어딘가를 나가고 휴대폰을 엎어두고 식당 금고에서 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금고 앞에 선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해, 법원 같이 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별다른 전조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는 걸까요?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수영장에서 강사와 웃으며 대화하는 아내, 석 달 전 제가 골목길에서 당한 폭행, 자꾸 몰래 돈을 가지고 나가는 그 모든 게 석연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대체 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인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2번이나 놓쳤습니다. 손바닥이 식은 땀으로 완전히 젖어 버렸거든요. 3번째 시도 끝에 겨우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형광등에 윙하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커피 향과 오래된 서류 냄새가 섞여 속이 약간 울렁거렸어요. 아내가 이상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탐정사무소라는 곳에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40평생 경찰서도 민원 때문에 한두 번 가본 게 다인 사람이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다니요. 앉으세요. 방재민. 전직 강력계 형사 출신이라는 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로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느슨한 넥타이, 다른 가죽 의자, 모서리가 깨진 머그컵. 그의 사무실 벽에는 각종 사건 지도가 핀으로 촘촘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도 위로 빨간 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곳곳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가 메모지를 꺼내 만년필을 들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지나친 추측보다는 사실 위주로요.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일주일 전 그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갑자기요? 방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만년필이 종이 위를 걷는 소리만 들렸어요. 찰칵찰칵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혼하자, 법원 같이 가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21살에 만나 22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18년을 함께 살았는데 날짜까지 콕 박아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그것도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도마 위에 물을 썰면서요. 칼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로요. 별다른 전조가 있었습니까? 방재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없다고 대답하려다가 되짚어보니 작은 징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턴가요?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어요. 샤워를 하고 나서는 향수를 뿌렸습니다. 아내는 향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코가 막힌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늘 말했던 사람이요. 휴대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요즘엔 항상 엎어두더라고요. 화면이 안 보이게요.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아내가 휴대폰을 재빨리 집어드는 모습도 신경 쓰였어요. 자물쇠 이모티콘이 붙은 대화방이 부쩍 늘어난 것도요.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돈이 사라졌습니다. 방재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떤 돈입니까? 식당 금고요. 저희가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데 금고에 넣어둔 현금이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매출과 지출을 다시 따져봤지만 분명 돈이 맞지 않았습니다. 10만 원, 20만 원씩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래서 종이 봉투를 따로 만들어서 현금을 나눠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CCTV 각도를 살짝 조정했어요. 금고가 보이도록요. 확인하셨습니까? CCTV를요? 방재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안에서 수치심과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내가 의심병에 걸린 건가?
아니면 정말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가? 왜 몰래 가져가는 건가?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방재민은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식당 내부가 보였어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다가 새벽 2시 37분에 멈췄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머리끈을 손목에 찬 채로 금고 앞에 서 있었어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장부를 덮고 금고 버튼을 빠르게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아내의 손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금 다발을 꺼내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금고 문을 닫는 동작까지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방재민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확대했어요. 아내의 손가락 마디에 있는 작은 점, 결혼 반지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제 아내가 맞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근래 카드 사용 내역이나 현금 흐름표를 가져오셨습니까? 방재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지난 석 달간의 카드 내역, 금고, 장부, 매출 정산 기록까지 모두 준비해 왔습니다. 밤을 새워 정리한 자료였어요. 금고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아내 둘뿐입니다. 직원은요? 한 명 있는데 금고는 못 열어요. 비밀번호를 모르니까요. 방재민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중얼거렸어요. 가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휴식일과 외출 패턴은 어떻습니까? 요즘엔 새벽에 나갔다가 오후 장사쯤 들어옵니다. 어디 간다고 합니까? 그냥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방재민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향수는 언제부터 뿌리기 시작했습니까? 한 2달 전부터요. 화장도 달라졌습니까? 예. 립스틱 색깔이 바뀌었고 눈썹도 더 진하게 그립니다. 옷차림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휴대폰 비밀번호는 바꿨습니까? 예. 예전엔 생일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면 왜 알려줘야 하는데? 라고만 해요. 방재민은 메모를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진실입니까? 아니면 확신입니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 둘이 다른 건가요? 진실을 원하신다면 상처받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확신을 원하신다면 이미 마음속에 답이 있을 겁니다. 방재민이 서랍에서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녹취와 미행, 증거 수집에 대한 동의서였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진실이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으십니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방재민은 동의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화면 속 아내가 금고 문을 닫고 돌아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락드리죠.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왜 그랬을까? 돈이 필요하면 말하지 그랬을까?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이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어디야? 저녁 준비했어. 응,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내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2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어요. 다녀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밥 다 식었잖아. 아내가 식탁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아내를 쳐다봤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 게요?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고 행주질만 했습니다. 방재민에게서 연락이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식당 뒤편 창고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손님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은행 볼 일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다녀와요. 그 무심한 대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전엔 제가 나간다고 하면 조심해요 한마디라도 했었는데요. 탐정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방재민은 이미 노트북 화면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력된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난 한 달간의 CCTV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총 9번 아내분이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방재민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영상들이 차례로 재생됐어요. 새벽 2시, 3시, 때로는 4시. 아내가 금고를 여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금액은 평균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총액은 16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160만 원. 제 한 달 순수익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방재민은 메모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현금 흐름을 추적해 봤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ATM 인출 기록까지요. 그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ATM 화면이었어요. 매주 월요일 오전 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합니다. 10만 원씩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합니다. 어디로요? 그건 아직 확인 중입니다. 다만 방재민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영수증 사진이었어요. 이건 뭐죠? 수영장 회원권 영수증입니다. 아내분 명의로요. 수영장. 저는 아내가 수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운동한다는 말만 있었죠. 수영장이요? 네.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실내 수영장입니다. 새벽반 데스크 근무 아르바이트로 등록되어 있더군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요? 그것도 몰래요. 데스크 근무는 새벽 5시 30분부터 12까지입니다. 평일만요? 그럼 집에서 나간다던 게 수영장으로 출근하는 거였습니다. 방재민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이었어요. 시급은 10,000원, 한 달에 대략 1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원. 아내는 왜 그 돈이 필요했던 걸까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나요? 방재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주고 식당 일도 함께 하니까 돈 쓸 일도 많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아내는 왜 몰래 일을 한 걸까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걸까요? 혹시 남자 때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방재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다만 수영장에서 근무하면서 접촉하는 사람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가 사진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수영장 입구 사진, 데스크 사진, 그리고 한 남자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죠? 수영 코치입니다. 박 씨라고 하더군요. 아내분과 자주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영 코치, 젊은 남자일 게 분명했어요. 내일 아침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방재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배신한 걸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아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아내의 움직임을 느꼈어요. 옷 입는 소리, 화장실 문 여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욕실에서 나온 아내에게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냄새였어요. 아내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저는 10분 뒤에 일어났습니다. 방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장 앞에서 만나죠.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수영장으로 향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어요. 수영장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방재민의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차에 올라탔어요. 저기 보이십니까? 방재민이 가리킨 곳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수영장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출근 도장을 찍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봅시다.